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소액 투자와 관련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한번 볼게요. 2022년도에 주거 실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자가 보유율, 내 집을 갖고 있는 이제 비율이라는 거죠.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60.6%고요. 예, 수도권 지역은 54.7%입니다. 예,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낮겠죠. 예, 그래서 지방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낮다 보니까 자가 보유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예, 수도권 지역은 전체적으로 가장 낮습니다. 자가 보유율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가 점유율. 이 자가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집에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점유까지 하고 있는 이제 비율이에요. 자, 수도권 지역은 51.3%,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면 57.3%고요. 예, 얘도 역시 지방으로 갈수록,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갈수록 자가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가 보유율이 낮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자가 보유율을 높여야 되고 꾸준하게 주택 공급을 해줘야 되는 지역이 수도권하고 서울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서울이나 지금 수도권 지역에 보면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그동안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2019년, 20년 이때만 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좀 있었고요. 가면 갈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구역 지정을 해제를 해줬던, 재개발을 못하게 했던 이런 뉴타운 추구 전략을 펴니까 어때요? 자, 우리가 서울이라는 지역은 땅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아파트 공급이 그 10년 동안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폭등해 버린 겁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요. 그게 쌓여서요. 우리가 이제 또 이 주택별 유형 중에서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잖아요. 그럼 이제 신규 아파트를 꾸준하게 공급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서울이라는 지역은 아파트를 공급할 택지가 없죠. 네, 땅이 없기 때문에 정비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액으로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시려면요, 지금 재개발이라던가 뉴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입이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정이 되어 있거나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들은 금액적인 부담이라던가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개발이 될 만한 지역들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울의 지금 정비 사업이요, 그러니까 재개발 형식의 정비 사업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좀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이게 아주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요 정도, 신속이 뭔지, 모아가 뭔지, 역세권이 뭔지 간단한 거 꼭 아셔야 되는 내용만 제가 그냥 추렸습니다. 자, 일단은요, 신속통합기획은요, 그냥 기존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그냥 민간 재개발과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정 요건도 똑같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신속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재개발을 할 때 초기 단계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거를 좀 이제 관에서 좀 이제 주도를 하겠다라는 거죠. 서울시에서. 예, 그렇게 되면 구역 지정까지가 상당히 좀 짧아지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민간 재개발로 갔을 때 구역 지정까지 보통 한 5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 2년 정도로 줄이겠다. 예, 그래서 앞에 신속자가 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우리가 신속통합기획도 기존의 민간 재개발하고 구역 지정 요건이 똑같습니다. 30년 노후도 이제 67%, 그 다음에 접도율, 호수密도, 가솔필지, 노후도 연면적 비율, 예, 이런 요건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민간 재개발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좀 절차가 빨라지겠구나.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신속입니다. 예. 자,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걸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근데 만약에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시면요, 그 신속, 모아, 역세권별로 저희가 예전 강의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좀 보실 분들은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뉴타운 출구 전략의 산물입니다. 즉 재개발로 구역지정이 됐다가 구역지정이 해제가 됐잖아요. 예, 해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신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들을 보면 그래서 빌라들이 막 신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노후도가 떨어지겠죠. 그럼 노후도가 떨어지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재개발은 불가한 거죠. 왜? 민간 재개발 30년 노후도 67% 이하로 지금 떨어져 버린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재개발이 불가능한 저층 주거 지역이 약 87%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역들이 재개발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찌됐든 서울은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공급을 꾸준하게 해줘야 주택가격이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노후도 여건 완화해줬고요. 그 다음에 층수도 좀 완화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개발 형식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이 조합한테 있잖아요. 이런 또 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이제 공공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 속도도 상당히 빨라요. 이 추진위원회 단계라든가 이제 관리처분계획 단계가 중간에 생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지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관리계획이 세워지면 구역지정을 득한 걸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재개발에 비해서는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게 상당히 장점이고요. 자, 그런데 사업성 자체가 떨어져요. 지금 뭐냐, 노후도가 완화됐다라는 거는 거기에 빌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거든요. 공동주택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당연히 조합원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이 빌라 비율이 높다라는 건 조합원 비율이 높다. 그래서 조합원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일반한테 분양할 수 있는 일반 분양분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뭐예요?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단점은 이런 거죠. 좀 사업성이 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모아타운에 투자를 하실 거면요, 우리가 같은 모아라도 빌라 비율이 적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비율이 적은 지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지역 쪽으로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지역도 충분히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 개발입니다. 이 역세권 개발은 왜 나왔냐? 이 재개발 형식의 정비 사업이 가진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태생적인 한계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저층 재건축이든 중층 재건축이든 기존의 세대수보다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주택의 양이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요, 재개발도 저층 주거지역을 높게 올리니까 주택 양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재개발은요, 사실은 주택의 양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재개발 형식의 정비 사업을 할 때 보면 많은 이제 주택 유형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다가구 주택 비율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가구 주택, 여러 가구들이 지금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주인 소유는 1명. 이런 주택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가구 주택은 원칙은 우리가 아파트를 한 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재개발을 하면 세대 수는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도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주하는 가구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 아파트가 개발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주택에 있어서 아파트로 이제 변해버리니까 질은 좋아져요. 그런데 양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면 줄어들거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재개발이 가진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고밀도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좀 고밀도로, 그러니까 용적률을 상향해줘서 좀 고밀도로 개발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고밀도로 개발을 하기에는 서울 도심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인프라가 감당이 안 됩니다. 모든 지역을 고밀도로 개발을 하게 되면, 특히나 우리가 교통이라던가 도로라던가 이런 인프라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교통 용량이 적은 역세권 지역에 뭐 용적률 원래 기존에 200%짜리가 뭐 500에서 700% 사이에 이렇게 용적률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 중에 사업성은 제일 좋아요. 근데 그만큼 사업성이 좋은 만큼 지정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모아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속통합기획보다 지정 요건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세권 지역에 입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역들은 아무래도 역세권 지역이면 거기 소유자들이 큰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을 추진을 하더라도 중간에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소유자들의 좀 반대가 심한 지역도 좀 다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점이 뭐냐면, 고밀도로 개발돼서 사업성은 좋은데 개발 이후에 단지 내 주거 쾌적성은 좀 떨어지겠죠. 고밀도 개발이 됐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단점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분양가도 계속 높아지고 서울에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서울에서 또 이제 경기도로 이제 전출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의 주택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서울에는 지역은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워낙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좀 소액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도 내가 좀 소액이지만 개발이 될 만한 지역을 내가 선점을 해서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아파트를 받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요즘 상담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소액 투자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뭐 모아라든가 신속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소액으로 투자하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예, 주저하지 마시고 저랑 상담하시면요, 제가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상담 신청도 전화번호 보이시죠? 예,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